그때 조갑적 편집장이셨습니다만 저에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강원도 평창에 가서 이승복 사건을 재취재를 했다고. 오보라면 왜 오보인지를 밝히는 것도 언론의 사명이 아니냐. 저도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이 취재는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왜? 틀린 자기 회사가 잘못한 걸 제가 취재해가지고 밝히니 제가 신이 날 이유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비우고 바닥부터 다시 취재하기로 결심하고 사건 현장으로 갔습니다. 이곳이 이승복 군의 생가인데요. 여러분께서 이 좋은 가을날 부디 더 날이 춥기 전에 한번 평창 이승복 기념관을 방문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처음에 취재했을 당시에는 생가도 그냥 대충 지어놨다가 제가 꼼꼼하게 고증하면서 취재를 하니까 이승복 기념관 측에서 새로 아주 사실과 흡사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이 생가를 보시면 방이 두 개입니다. 윗방과 아랫방인데 요 벽에 저 구석에 가면요 서로 방 넘어줄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쪽은 부엌이 되고 여기가 외양간입니다. 여기가 소 오물들이 나오는 오지랖이라는 곳이고 사진에는 안 나와 있지만 뒷간이 요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퇴비더미가 이렇게 있죠. 아주 작은 집입니다. 근데 이 집에서 1968년 12월 9일 날 참상이 벌어집니다. 이 집에는 몇 식구가 살고 있었냐면 할머니 강씨, 그리고 아버지 이소구 씨와 어머니 주대한 씨. 이소구 씨는 그 당시 나이가 37세입니다. 아마 지금도 생존해 계시니까 연배가 여러분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주대한 씨 34살이었고요. 이 합관 가장 큰 아들이 15살이었습니다. 이승복 9살이었고 그 밑에 승수와 승자 6살과 4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는 날들을 이제 가보겠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1968년 1월 21일 김신조가 체포되지요. 저는 이승복 취재를 다시 하면서는 생포됐던 공비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당시 120명이 난파됐다가 다 잡히고 다 사살되고 7명이 생포됐었는데 그 중에 2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최근까지. 그 중에 한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도대체 68년 그 무렵에 북쪽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인민군 정찰국장 김종태라는 자가 있습니다. 대단한 호전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1, 2, 4군 부대를 창설합니다. 물론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입니다. 대단한 비정규전 부대입니다. 아마 이 무렵에 세계 최강에 속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훈련받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같으면 아마 람보 같은 영화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생포 내지는 뭐 사살된 무장 공비들의 시체 뭐 이런 사진들을 그 사진들을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옷이 헤어지고 뭐 상처가 나고 하지만 팔 또는 허벅지 이 굵기가요 한국군 그 당시 젊은 사람들의 한 2배 정도로 됩니다. 요즘 마치 그 몸짱이라고 하는 헬스를 하듯이 몸을 엄청나게 단련시킨 그만큼 훈련을 시키고 내려보냅니다. 여기서 1차로 김신조 일당에 가서 실패를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계속해서 각 부대 분산시킨 부대들로부터 인원들을 선발해가지고 10월 중순에 출동 지시를 내립니다. 1개 팀은 15명입니다. 15명은 한 부대에서 나오지만 또 다른 15명은 다른 부대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두 팀은 서로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 처음 만나냐? 난파될 때 배에서 처음 만납니다. 그런 식으로 8개 팀이 만들어져서 내려옵니다. 언제 어떻게 내려오느냐? 10월 30일 2개 팀이 배를 타고 들어오고 11월 1일 2개 팀이 배를 타고 내려오고 다시 12월 2일 이번엔 4개 팀이 배를 타고 들어옵니다. 총 8개조 120명의 무장무기를 남한에 침투시킵니다. 하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기관 단총이라고 얘기를 하기가 쉽겠는데요. 요 긴 탄창 대신에 동그란 탄창이 붙어 있고 뒤에 나무가 붙어 있으면 여러분 친숙하신 따발총입니다. 1941년도에 러시아에서 급히 만든 총입니다. 그랬다가 레닌그라드 공방 때 물자가 부족해지니까 러시아는 나무를 빼버리고 프레스로 강하게 눌린 철판을 끼워서 접철식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탄창은 막대로도 꽂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기관총으로 러시아는 독일군에 맞서 싸워 이겼습니다. 요즘 우리가 자랑하는 K1이라든지 M16처럼 2차 대전 전후에 공산권에서는 최고의 명품인 총이 바로 이 총이었습니다. 이른바 PP라고 부릅니다. 실탄은 35발이 들어가고 사정거리는 약 200m 정도 되는데 이 총에 맞서는 우리 쪽의 총은 카빈 A2 연발이 되는 총입니다만 당시 참전했던 무장공비를 선멸했던 공수부대원들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우리 총보다 저 총이 더 좋았다. 사거리가 저쪽이 훨씬 더 길었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그 다음에 그날 내려왔던 봉필의 배낭입니다. 저 자루식 배낭에다가 실탄 90것, 수류탄 2~3발, 그리고 한 조에 2명 정도만 대전차 수류탄 1발씩 그렇게 넣고 나머지는 식량을 채운답니다. 보통 무게가 약 40kg. 엄청났겠죠. 그렇게 메고서 배를 타고 들어옵니다. 자, 권총과 단검이 있습니다. 우리 군이 쓰는 대검과는 좀 다르죠.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이것이 소년의 입으로 들어갑니다. 이들의 인물을 좀 소개시켜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들이 왜 그런 잔혹한 행동을 했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어떤 지시를 받았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하당을 조직하라. 저도 이런 걸 군대 가기 전에는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받아 읽었습니다만은 제가 군에 가서 우리 민장군님이 계셨던 특전사에서도 훈련을 받고 하면서 대민 심리전과 또 침투 공작은 무엇을 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건지 저도 교육을 받아서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적지에 있는 민간인들 초월하게 숨어 들어가가지고 그들과 가능한 한 친하게 접근해서 우리의 조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훈련을 합니다. 물론 우리의 특전사의 훈련은 얘네들보다 훨씬 뒤에서야 시작이 됩니다. 자, 사업 담당 부락을 점거해서 해방촌을 구축하라. 군사, 정치, 경제 등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위조 지표를 이용해서 빈민촌의 양민을 포섭하고 경제 혼란을 야기시켜라. 변절자를 처단하라. 양민을 포섭해서 대동월북하라. 태업, 유교 활동을 전개하라. 민족 봉기를 위한 선전 활동을 하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요. 해안에 들어와서 각 팀별로 다 찢어집니다. 그러면 한 팀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를 보고 가다가 마을 또는 독가촌을 하나 발견하면 거기서 최소한 24시간을 숨어 있습니다. 숨어서 그 집안에 누가 가족이 몇 명이고 지금 현재 누가 남아있고 누구를 경계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시나리오를 짭니다. 그 중에 서너 명은 양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마치 군에서 또는 시에서 내려온 높은 관리처럼 행세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북한에 대한 태도를 묻고 그러면서
위조 지폐와 진폐를 섞어 왔는데 이걸로 마음을 사고 그러면서 사진을 찍는 척합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노동당으로 무전을 하는 척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포섭했다고 판단이 되면 이들의 인적사항을 북한으로 무전으로 올립니다. 그럼 북한에서는 그 인적사항을 가지고 남아있는 고첩에게 다시 내립니다. 고첩은 사안이 조용해졌을 때 때로는 6개월, 때로는 2년 지나서 이 사람을 찾아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망을 만들어가는 그 역할을 맡은 겁니다. 그런데 15명이지만 우리하고 다른 게요. 북한 사회가 우리하고 다른 게 정치적인 사상적인 부분에서 굉장한 중요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연대급까지는 연대장이 있으면 정치부 연대장이 있고 대대장이 있으면 정치부 대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이 둘입니다. 소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대장이 있고 정치부 소대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치 우리의 보안사 이상으로 정치적인 행동을 감시하고 감독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할 때도 그냥 여기서 훈련을 할 때도 정치부 소대장이 봤을 때 저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을 합니다. 동무는 훈련을 아주 잘했으므로 내가 여기서 칭찬함. 그러면 이것이 그대로 기록에 남습니다. 그게 무슨 대수냐? 이 기록들이 군 복무가 진행되는 동안 쌓였다가 제대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땐 그 면 단위에 이 기록이 이송됩니다. 그럼 면 단위에서는 이 기록의 상훈 기록을 보고 이 사람의 배급 결정을 합니다. 북한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여기에 좌우됩니다. 그것 말고는 로또 복권도 없죠. 부업으로 해가지고 계층 극복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 오직 잘 보여가지고 점수를 따서 좀 더 나은 배급 생활을 만드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삶입니다. 저도 취재를 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더군다나 15명이 활동하면서 움직이다가 어떤 위험한 상황이 봉착했을 때 누가 가장 용감하게 싸웠냐, 그게 기록에 남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주저주저 하면 그것이 나중에 기록에 남음으로 해서 상당히 곤란한 남은 생을 보내야 됩니다. 이게 북한의 시스템이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무장공비가 어떻게 이동해 왔냐? 한반도입니다. 원산입니다. 원산에서 배를 타고요. 동남쪽으로 계속해서 직진합니다. 그러면 수평선에 섬이 하나 보이는데 그게 바로 울릉도입니다. 울릉도라는 섬, 수평선에 점 하나 보이면 그때부터 무조건 오른쪽으로 90도 꺾으면 됩니다. 그러면 울진 아니면 삼척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울진 삼척이 예로부터 무장공비들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으로 알려졌습니다. 잠깐만 마시겠습니다.